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간 여의도 시간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이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이 두 분이 대한민국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가야 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늘 배우기도 하고 어떻게 젊은 세대들은 정치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렇게 궁금해서 귀를 쫑긋 세우는 그런 시간이고요. 4867번님 늘 이렇게 문자 많이 보내주시는 애청자분이시죠. 파주에서 오는데 스노체인 촬영한 차량이 저밖에 없네요. 이 정도로 지금 눈이 많이 오네요. 스노 촬영할 정도로. 그다음에 안철수 대표의 행보를 보면 지지율 상승이 애매할 것 같지만 어쨌든 민주당 자한당은 좀 긴장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청취자분들의 글도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사실 오늘 앞에 자유한국당 홍문표 사무총장 그리고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에게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 오늘이 대통령 선거일이었고 이 방송 끝나는 시점에서 1시간만 지나고 나면 출구조사가 나와서 전부 다 텔레비 앞에서 과연 19대 대통령은 누구였을까 이걸 보고 있을 텐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월 달에 당선이 되셨고 지금 이제 7개월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정말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을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 박수도 한번 보내드리면서 우리 문 대통령의 7개월간의 정부 이 두 분 젊은 청년 정치인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바른정당이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니까 오늘 형평을 다 맞췄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말씀드리면 일단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만약에 탄핵이 없었다면은 대선이 어떻게 됐을까라고 네. 했는데 사실 전 대세에는 큰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아직까지 인물 중심의 정치가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인물 후보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었던 최성 시장,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만큼의 컨벤션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당이 타 정당에는 전 없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주목이 되면서 그 중에 승리했던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됐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7개월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부 운영 과정에서 지켜볼 때 어떤 모습이 좀 참 잘했고 어떤 모습은 좀 아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조각도 가장 역대 정부에서 가장 늦게 꾸려졌고 근데 네. 7개월 동안 지금도 거의 70%에 육박하는 대통령 지지율을 봤을 때는 예. 그 어떤 정부보다 초창기 레이스는 굉장히 좋게 끝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 짧은 기간이라 어떠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평가를 네. 하기 위해서는. 예. 그런 평가가 나오기 이전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예. 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께서는 지금 입에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담고 계시는데 이제 뭐부터 뱉어내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87년에 이제 민주화가 됐지만은 예. 결국에는 군정이 사실상 종식된 거는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열면서라고 이제 하는 분들도 예.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는 변화를 많이 시도했고 그에 따른 고지지율을 구가했죠. 그때 예. 했던 거 비슷합니다. 보면은 뭐 조선총독부 건물 부순다 그래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전격적으로 여러 정책 발표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참 90% 가까이 구가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문제는 경제야라는 걸 증명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초기에 이제 개혁 드라이브라는 것 또는 적폐청산이라는 드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고지지율은 초기에 구가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반대로 당장 지금 뭐 최저임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문제 이제 줄줄이 나오고 있고 또 안보 관련해가지고는 이건 전혀 문재인 대통령 탓은 아니지만은 네.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상황 속에서 뭐 고지지율에 목매이는 건 오히려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초기에도 제가 언론에 나가서 지적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은 그냥 박 대통령이 뭐 60% 지지율 받았을 때 네. 이 지지율을 깎아먹을 생각하면서 개혁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지지율을 유지하려 들면은 이제 정치 쇼만 하게 된다.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 잘 기억하겠지만은 지금의 적폐 논란보다 훨씬 더 강하게 종북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저는 고지지율 때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좀 더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주셨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 개혁이라는 건 지금 말한 뭐 적폐청산인지 이런 과거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제가 매번 여기 방송 나와서 얘기하지만은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된 것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네. 한 번 답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과거에 창조경제보다 약간 다운그레이드된 버전의 창업진흥책 정도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어느 순간에는
돌아서서 질문 던질 겁니다. 예. 그래 적폐청산은 됐는데 문재인 정부는 지향점이 어디냐라고 이제 물어볼 텐데 그때 준비가 좀 되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주도 성장이라든지 이런 저도 경제학부터 공부했지만은 좀 생소한 개념들만 가지고는 경제라는 큰 그런 그 기차를 끌 만한 기관차가 지금 없어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좀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뭐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그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을 가지지 않을 텐데 적폐청산 중에 하나가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이 모든 일감을 가져가거나 또는 대기업이 행정부에 또는 청와대에 뒷돈을 쥐고 뭐 일감을 몰아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경제 생태계 복원이거든요.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꼭 나쁜 사람을 처벌한다라기보다는 우리 흔히 말하는 공정거래를 회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전초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보통 우리가 역사 속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교훈이나 개념들은 축적된 실패적인 개념들을 우리가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재벌 개혁도 반드시 해야 되고 부정과 부패 이런 적폐도 해야 되고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인사를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셨던 5가지 안 되는 그런 범죄의 내용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국민들께서 느끼시면서 국민들이 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한 방법이었는데 아까 오창석 위원님 말씀하셨던 다시피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너무 그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사실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촛불 집회를 한 게 거의 뭐 준비한 게 1년이 다 될 정도가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런 아쉬운 점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뭐 그건 그렇고 자 제가 박민 기자하고 평창 올림픽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도 오셨으니까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이신데 평창 올림픽에 지금 미국 팀, 러시아 팀은 뭐 저기 약물 때문에 네. 자국기를 못 달고 올 것 같고 중국이 올지 안 올지는 뭐 오는 걸로 확신한다 치고 북한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 사실 이게 그냥 북한이 참가한다는 것이 그냥 한 개국 참가가 아니라 대화를 열어두고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외교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거죠. 지난 2014년 아시안게임 때도 최룡희 위원장이 내려왔고 황병서가 같이 내려왔었고 이번에도 사실 국민체육위원회 위원장이 최룡해가 선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내려온다면 아마 그간에 만나지 못했었던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전초로 깔아두고 내려오는 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한 외교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 번쯤 그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북한의 참가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기대인 것이고 현상 유지를 최선을 위해서는 우리 우방들의 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방국 선수단과 우방국 정상들의 참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잘 생각하면 2002년 월드컵 때는 우리가 이렇게 외교장관이 가가지고 온 나라에 제발 와주십시오 이렇게 안 해도 알아서 다 왔거든요. 그렇죠. 일본과 한국에 그들도 왔는데 지금은 뭔가 우리 강경화 외교장관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참석을 권유해야 되고 대통령께서 직접 중국 가가지고 이거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셔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처럼 외교적 난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상황 속에서 저는 어쨌든 북한의 참석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했던 정치적인 최대한의 이제 전시 효과를 위해서 이제 기대하는 것이지만은 우방국 정상의 참석이라는 거는 안보를 위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코 경중을 논할 사안은 아니지만은 너무 지금 이 북한의 참석에 모든 방점을 찍고 다른 나라의 관계에 소홀하지 않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참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연립 방정식이면서 동시에 풀어야 되는 뭐 다원 다차 연립 방정식인데요. 남북한 정상회담 아까 우리 오창석 부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북한 정상회담 등 남북 간의 어떤 평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창 올림픽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아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를 주변을 둘러싼 북핵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긴장 관계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열강국들과의 어떤 그 완만한 완충지로서의 역할 이런 방면에서 어떤 평화 체제 내용으로 가는 것이 옳다. 물론 뭐 일도 양단할 수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두 분께도 똑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과거 올림픽이나 큰 국제대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것들을 많이 띄었거든요. 물론 그래서 여러 나라가 경기를 해서 경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88 올림픽 때도 그랬고 냉전을 좀 종식시켰다는 의미, 뭐 여러 나라가 참석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충분히 그런 것들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유엔에서도 평화
선언을 했듯이 그 많은 국가들이 그런 것들을 현재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병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가가지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빈 방문한 사람이 그 정도 부탁하면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근데 거기다 대고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 본인은 안 오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난제인데 또 이 난제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너무 매달리는 모습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입장에서 안보상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우리 전통적 우방대 정상에 참석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도 뭐 고위급 대표단 보낸다 그리고 딸을 보낸다 뭐 이런 얘기 비슷한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인들 직접 오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이제 군사훈련을 중단하니 연기시키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도발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꼭 잔치를 벌이고 있다가 북한이 도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6.25 사변만 한다 하더라도 그때 휴가 날이었는데 그때 사변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리고 당장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전 세계적인 축제였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일본 가가지고 결승전 참석하고 있는데 서해교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거는 우리 상식선에서 이제 우리가 축제하고 있는데 또 때리겠어? 남의 잔칫날에 때리겠어?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도발이 있어 왔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이런 어떤 북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어쨌든 안보에 대한 일정을 연기시키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8번님이 북한은 북한일 뿐 오든지 말든지 주변 우방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계속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이준석 의원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한미 연례 군사 훈련 있지 않습니까? 키 리졸브하고 독수리 훈련 있는데 매년 3월 초부터 한 달간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평창 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고 패럴 올림픽이 3월 9일부터 18일까지면 이걸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안 그래도 먼저 카드를 던지셨어요. 군사 훈련을 좀 연기하든지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저는 틀리다는 아니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 방위의 상당 부분 한미 연합 전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지만 우리 군을 누가 장악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보통 1, 2년마다 다 장교들을 교체합니다. 최고 지휘부들을. 예를 들어 합참 의장 같은 경우도 임기가 있고 뭐 별 4개 달면 한 2년씩 하고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군대를 장기간 통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하는 연례 훈련이 있어 가지고 미군 측도 순환보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교들끼리 궁합이 맞고 작전에서 최고 효율을 발휘하기 위해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 우리 한미 연합군의 숙명인데 이걸 만약 1년 훈련 안 하게 되면요. 1년 동안 그 연합작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지연이 된다 하더라도 그만큼 연합작전에 대한 공백이 생기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같이 북한의 도발이 엄중해진 상황 속에서 한미연합군의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이벤트인 그 연합군사 훈련을 지연시키는 거는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은 상당히 많은 걸 내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뭔가가 와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북한이 보이고 있는 성의가 그렇게 할 만큼의 성의로 느껴질 만한 것이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오창석 부위원님. 물론 순환되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신입병들을 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또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오고 일단 저는 만약에 연기가 된다면 평화가 전제가 되고 협상이 되고 회담이 어느 정도가 전제가 된다면 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92년에도 한번 연기한 적이 있고 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연합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평화를 유지하는 건데 평화를 유지하는 회담이 먼저 열릴 수 있다면 그걸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쌍중단이라 계속 나오는 거에서 만약에 연합훈련을 줄이거나 중지하는 것에 되게 상대방의 아까 말했던 상응하는 조건이 핵폐기다.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핵폐기다 그러면 저는 그건 전 보수주의자만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핵 동결이라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핵 동결과 군사훈련 중단을 묶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북한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죠. 저는 조금 걱정까지는 아닌데 이게 조금 지금 아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대통령께서는 한국 주식회사의 CEO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케팅 담당, 영업 담당 이사는 강경화 이사거든요. 그러면 강경화 이사가 지금 어떻게 영업 활동을 하고 다니는지를 이렇게 보면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간 1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캐나다 외무장관 회담하고 난 다음에 2018년 동계올림픽에 앞서 한국, 일본과 연합군사훈련 연기하려는 어떤 계획도 알지 못한다. 인용문 닫고요. 그러면 우리 외교부 장관께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외교를 총괄하는 분인데 한미일 외교부 장관 안에 도대체 소통이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아니면 안보실장을 알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청와대. 그러면 만약에 안보실장이 알고 계신다면 외교부 장관은 또 뭐가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막 혼선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창석 부위원장 보시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은 담당 소관 부처가 국방부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 국방 담당 쪽에서 먼저 논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제를 깔고 핵 동결이다, 핵 폐기를 위해서 우리는 회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공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외교 네. 입장에서. 그래서 네. 지금 청와대 오후에서 발표했던 게 긴밀한 협조 중이라고 해서 국방 라인 먼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 라인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제일 첫 번째 그 목표가 국방 라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얘기하고 있다고 해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국무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이 몰랐다고 해서 그걸 네.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게 뭐 잘못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어렵다. 네. 예. 이게 회사에서도 아까 영업이라 표현하셨지만은 예를 들어 가만 이제 실질적인 돈 만지는 영업하는 분 있고 기술 영업하는 분 따로 있거든요. 예. 둘이 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예, CTO가 있죠. 기술 영업 가서 상대편의 기술 영업하는 사람 만나는 거죠. 예. 대신 우리 쪽에 판매 영업하는 분과 기술 영업하는 분은 서로 정보는 무한히 공유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가지고 내 기술 팔아먹고 제대로 있는 가격을 받아낼 수 있고 이런 건데 네. 그 체계가 지금 무너졌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교라는 건 정보 공유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부분은 약간 우려스러운 지점이고요. 저는 네. 강경화 장관 이 혹시 우리 행정부 내에서 오히려 패싱을 당하는 거라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방식이 개선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행정부 패싱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네네. 예. 뭐 행정부 패싱까지 아무리 한미 관계가 한다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었으면 바람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만약에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눈 이 모든 평화적 체제의 어떤 이야기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정말 이제 심각해집니다. 자, 북한이 추가 도발을 했다.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때린다. 미국이 때리지 않는다. 어느 가능성이 더 클까요? 때린다는 표현이 너무 좀 그거 한데 미국도 공격을 한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아주 크진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자국의 이익이 완전히 침해받는다라고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점에 북한은 아직 타격 능력에 대해 가지고는 인정을 공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다만 이제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강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게 네. 실제로 핵실험 한번 더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이제 핵실험을 계속하는 이유는 소형화라든지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인데 그 목표는 당연히 그러면 미국 타격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이 반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전까지만 해도 중동에 대한 선제 공격 또는 선제 제압 공격에 대해 가지고 여론이 안 좋다가도 그때 9.11 테러 한 방에 그냥 그렇죠. 여론이 반전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북한의 어떤 위협을 실제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냐에 따라 가지고 여론이 확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예. 추가 도발을 한다면 말씀하셨던 똑같이 타격 지점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겠죠. 실험 수준에서 끝나서 공해상에서 끝나든지 아니면 진짜 무슨 어디 본토에 타격이 떨어진다든지 본토에 타격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대응전이 되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일단은 뭐 그런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 우리가 방중을 했을 때도 대통령께서 제 원칙을 4대 원칙을 확인한 것 자체가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는 깔려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단계가 청와대 관계자의 말하면 3개월이 가장 중요한데 이 3개월 동안에는 북한과 중국 또 한국과 일본, 미국이 긴밀하게 평화 체제를 위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다. 잘 기억해 보시자면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2002년도 월드컵 결승전 하는 날 북한은 우리에게 서해상에서 도발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도 마음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북한의 군사적 어떤 도발 의지는 강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심지어 햇볕 정책을 천명했던 김대중 정부였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조금 허점을 보이니까 우리 함정에다 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더더욱 그럴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대응해야 된다 봅니다. 근데 이제 북한은 그때 축구 본선 떨어졌거든요. 참가국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평창에 참가국이 되면은 좀 다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선수단을 보내게 되면 자기 선수들 보내놓고 거기다가 포를 쏘겠느냐. 네, 그러긴 좀 어렵지 않을까. 것 같아요. 너무 안일한 인식입니다. 그거는 보내놓고도 쏠 수 있는 게 북한이에요. 물론 대비는 철저히 하는 게 맞겠죠. 2139번님이 당당한 외교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정은이는 비웃고 있을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이준석 의원과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정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것은 늘 우리 가정 속에 담아둬야 된다는 게 아마 생각이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두 분께.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구상, 즉 이 올림픽을 통해서 평화를 한번 정착시켜 보겠다.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가져보겠다. 이게
본뜻 아닐까요?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아까 그 청취자분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은 당당하게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에도 그리고 전통적 우방에게도 당당하게 그 목표를 이뤄냈을 때 가치가 있는 것이고 뭔가 우리가 과거의 정상회담들 남북 정상회담 했을 때 보면은 뭔가 정치적인 목표를 위해서 급조된 모임 같은 이미지가 주어지면은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특히 신경 쓰셔가지고 나라의 자존감을 지키면서도 평화를 위해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으신다면은 이 평창 구상이라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당담이라는 게 이제 긴밀한 협의를 한다고 해서 약간 비공개적으로 움직인다는 게 당당하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당함이라는 실장이 그거 하는 거 맞아요? 지금 그거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어디서 비밀 협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당함이 이제 공개냐 비공개냐는 아니고요.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비록 대통령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온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결국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그 안전을 지켜냈을 때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서 있는 자리가 사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은 그런 이야기들이 다 섞여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하나의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게 방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뉴스 정면 승부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경제통일위원회 오창석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